올시데이터의 엄항섭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대양운항 선박의 온실가스 규정에 따른 대책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해결 방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엄항섭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CO2 관련된 온실가스 관련돼서 다양한 세계적인 규정이 있고요. 이제 해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전 방위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서 어떻게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굉장히 경험 많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운 쪽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는 전 세계 다니는 모든 배의 운항 궤적인 260만 개 이상의 항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박이라든지 선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합력하면 어떻게 운항했는지 CO2가 얼마 되는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양입니다. 보시면 뭐 선박 관련된 건 다 있고요. 약 86만 척 정도 다 있고요. 그다음에 엔진, 조선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조선뿐만 아니고 모든 마리타임에 관련된 거는 대부분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앞으로는 또 이제 ESG 스코프 3 때문에 이제 항공기, 공항 관련된 데이터도 거의 다 보유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세계적인 규제인데 이제 해운 쪽에는 뭐 다 아시는 거고요. EEI, EEXI, CI는 다 아시는 거고요. 이거는 뭐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 해서 이제 웰 투 웨이크가 나오는 거고요. 이미 이제 퓨얼 EU 마리타임이라고 이제 EU에서는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이제 내년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에는 탱크 투 웨이크였거든요. 근데 이제 웰트웨이크입니다. 웰트웨이크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연료를 생산할 때부터의 양이니까 기존에는 이제 탱크 투 웨이크의 경우는 LNG는 굉장히 이제 좋은 연료였는데 엔진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까지 웰트웨이크를 따지면 이제 생산 중에 메탄이 많이 나오니까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EU MRV고 이제 EU MRV는 아시는 거고 ETS인데요. 이제 ETS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여기 보시면 이제 EU 항구에 들어가거나 나갈 때 발생하는 모든 CO2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EU ETS-B가 얼마나 큰지는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EU ETS 비용이 이제 한국에 비하면 상당히 비쌉니다. 보시면은 그다음에 이제 선사가 화주들한테 서차지로 내리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은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EU나 전 세계가 탄소 관련된 규제를 하는 이유는 일종의 이제 무역 장벽을 만드는 건데 기존에 뭐 관세라든지 이런 것 갖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합법적으로 과학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제 퓨어 마리타임이고요. 이제 퓨어 마리타임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연료별 장점은 다 아시는 거고요. 이제 당분간은 아마 액화수소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다음에 LNG는 뭐 많이 쓰고 있지만 LNG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관련된 비용이 좀 비싸다, 인프라가 비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웰 투 웨이크로 가는 순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솔루션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메탄올하고 암모니아인데 이제 웰 투 웨이크로 가면 이 메탄올과 이 암모니아인데 이제 이거는 전기값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한국은 이제 메가와트 아워당 이제 108불 정도인데요. 중국은 86불이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이 메탄올이나 이 암모니아 경쟁력을 유지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전기값이 낮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마리타임에 계시는 분들은 이 EU의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 DPP라고 부르는 거에 아마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전 세계에서 모두 수출해서 EU로 가는 거에 모든 그 제품에 QR코드가 붙습니다. QR코드에 CO2 발생량을 따지는데 기존의 CO2는 자기가 생산하는 CO2하고 전기에 쓰는 스코프가 1, 2인데 ESG 1, 2인데 스코프 3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스코프 3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스코프 3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의 그 트랜스포테이션에서 나오는 CO2 양이 전체 CO2의 11.4배 정도 됩니다. 스코프 1, 2에. 그러니까 엄청난 양인데 그게 우리가 해운이나 조선에서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숫자가 잘못 보고되거나 허위로 보고되거나 아니면 이게 제대로 안 되는 순간 EU에 수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EU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US도 미국도 시밤이라고 탄소국경세라고 이미 3개의 법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4개의 새로운 법안이 또 아마 추진될 겁니다.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합의된 거고요. 무조건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보시면 EU하고 이제 미국하고 시방을 보시면 미국은 대표적으로 톤당 55불을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EU는 EU ETS의 주간 평균값으로 과세를 합니다. 엄청난 큰 금액이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ESG 스코프 3는 이제 여태까지는 회계 기준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2029년에 들어가는지 그 전에 하자 막 이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들, 상장사들은 또 투자사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ESG 스코프 3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 이게 너무나 방대하고 보시면은 이게 들어오고 나가고 관련된 것들이 다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이터를 얻는 방법은 EU나 외국이나 이런 데서 그냥 자기네 나라에서 계산한 거에 대한 개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한국에서 트럭 1km에 가는 연료 소모량하고 CO2 발생량하고 미국에서 1km 운항할 때 CO2 양이 다르잖아요. 근데 외국 거를 갖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이런 면에서 아직 준비가 좀 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되는데요? 안 되네? 안 돼요? 아, 포인트가 있네요. 이거는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걸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지난 4년 반 동안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선박, 모든 선종, 모든 사이즈에 관련돼서 어떻게 해상을 움직이는지 CO2 계산된 게 다 개발이 됐고요. 이제 최근에 KR부터 시스템 인증을 받았고요. 에큐레시는 한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나오는 값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상대적으로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제가 급여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상대적인 비교입니다. 여기 보시면 급여에 관련된 것들 이제 CII 원인 분석도 되고요. 관련된 뭐 운항을 어떻게 했냐,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이 배가 다른 배랑 어떤 차이가 나느냐, 어떤 상대적인 어떤 랭킹이나 이런 것도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움직이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배가 운항한 실제 운항한 히스토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도하고 연료 소모량, CO2 발생량, 드라프트, 그다음에 이제 파고, 바람의 속도 같은 것들이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그 바람하고 파도의 덴시티를 보이고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배가 어떤 CO2를 얼마나 발생했는데 걔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적게 나온지를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IMA, DCS 보고는 그냥 나온 값을 보고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원인 분석이 안 되면 그 배를 이게 좋은 배인지 나쁜지 운항을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과연 이게 어떤 항로를 제대로 떴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된 원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CII의 그 윈드, 옥시러리 보일러, 웨이브, 카모터, 그다음에 항구에 많이 있었느냐, 아니면 앵커링을 많이 했느냐 관련된 정보도 다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연료를 썼을 때 그 연료 사용량이 이제 실수나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보고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제 여태까지 최적 항로라는 거는 프로그램으로 돌았는데요. 그건 뭐 괜찮은데요. 문제는 뭐냐? 항로가 3주인데 그 기상 예보는 1주거든요, 맥시멈. 그러면 1주 기상 예보를 갔다가 1주 후에 기상이 갑자기 바뀌고 태풍을 만났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항로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최적 항로 시스템은 항상 로컬 옵티멈을 줍니다. 왜냐하면 기상 예보를 통해서. 근데 저희는 이제 260만 개 항로 정보가 있으니까 기상 예보를 보고 추적을 하지만 그거와 가장 유사한 것들을 기존 데이터베이스에서 뽑는 거가 이제 저희가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대부분 선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지만 이게 실제로 MR 탱커가 한국에서 LA 갔을 때 실제 궤적입니다. 보시면은 약 한 50% 정도의 CO2 차이가 납니다. 연료 소명도 당연히 비례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운항하신 분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최적화가 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항로는 20일이고 그 다음에 예측은 일주일이기 때문에 로컬 옵티멈을 찾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관련된 데들이 다 저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항로 최적화를 아무리 잘해봤자 태풍을 한 번 만나면 다 이제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태풍의 확률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842년부터 모든 태풍의 확률을 다 반영을 해서 루트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절별로 다르고 항로별로 다르고 선망마다 다르고 속도마다 다르겠죠. 이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글로벌 워밍의 증거입니다. 보시면 옛날에 1841년 태풍수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가장 증가하고 있고요. 가장 중간에 약간 주춤한 기간은 수온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샘플인데요. 보시면은 같은 항로지만 CII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하고 연료 소명을 기준으로 하고 다릅니다. 근데 기존에는 그냥 연료 소명만 줄였지만 이제는 CII도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러면 이 배가 좋은 배냐 안 좋은 배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래서 저희 데이터베이스에는 상대평가입니다. 어느 선박이 어떤 조선소에서 인도한 배, 언제 인도한 배가 좋다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와인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제일 좋은 와인 여행가 있지만 대부분은 좋은 와인을 생성하지만 어떤 연도는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찾아냈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배를 어떻게 운영하는 건데 이제 모든 선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선사별로 운이 나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차틀링 계약 때문에 항구에서 너무 오래 있어서 CIA가 나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이제 선사별로도 상대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어느 배를 선정할 거냐, 어느 배를 살 거냐 말 거냐, 차틀링 계약을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이제 오른쪽 아래 보시면 좋은 배들 성능이 좋은 배고요. 왼쪽에 있는 그 이제 Y측은 어떤 성능이 좋은 배들을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를 사고 팔 때는 오른쪽에 있는 배를 사시는 게 이제 안 되죠. 왜냐하면 성능도 나쁘고 운항도 잘못됐으니까요. 근데 이 아래쪽에는 성능은 되게 좋은데 운항을 되게 잘한 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항을 잘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나라별로 얼마의 화물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고 매스, 보예지 타임, CO2가 얼마나 되느냐 다 저희가 뽑아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항구별로 포트콜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여러 나라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다 뽑아내고요. 이제 파란색으로 가린 거는 어느 선박이 어떤 항구에서 어느 항구로 어떻게 움직였고 CO2를 만나갖고 연료 소명이 나온지도 다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연히 배가 얼마나 연료소명을 썼냐를 아니까 그 비용도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 ETS 비용이 나옵니다. CO2 곱하기 이제 아까 이제 ETS의 CO2 값을 곱하면 ETS 비용이 나옵니다. 잘 보시면 ETS 비용이 상당한 비용이라는 걸 보이실 겁니다. 선사마다 다르고 배마다 다르죠. 이제 가운데의 경우는 이제 나라별로 해놨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당연히 비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박별로 얼마나 버는지도 예측이 됩니다. 뭐 정확하진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얼마나 버는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최근에 다크프리트라고 러시아나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오일을 나르는 탱커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추적한 건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수많은 배들이 신호를 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 다크플리트의 비율인데요. 53% 정도가 실제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굉장히 밝은 세상에 볼 때는 세상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CIA 규제나 이런 게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다크 사이드에서 보면 그 선박을 그 신호를 끊거나 뭐 AIS 핸드쉐이킹이라 그러는지 여러 가지 테크닉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항로를 속이고 연료 소명을 속이고 CO2를 발생을 양을 갖다가 속입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를 보실 때 그러니까 언더워터와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수면에서의 그 두 가지 면을 다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이 모든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선박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어느 선사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린하우스 가스는 이제 대세고요. 그 다음에 무역 장벽은 갈수록 심해지고요. 그 다음에 CO2 관련돼서 발생은 엄청나게 비용이 비쌉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조선 해운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제일 중요한 스코프 3의 그 운송 과정의 트랜스페어런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면에서 좀 다른 나라가 상당히 좀 앞서 있는 면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결과적으로 모든 연료의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를 관련돼서 다양한 데이터도 모으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I의 밸류를 증가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옵티멈 루트도 기존에는 연료 소명만 최선으로 했는데 이제는 CII, EEOI, 그 다음에 ETS, fuel oil consumption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그 최적화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선박을 선정할 거냐, 운항을 어떻게 잘할 거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차틀린 계약이나 화주 계약에서는 CO2 발생량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게 엄청난 큰 기회입니다. 이거를 선점을 하면 AI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 관계가 되게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을 먼저 선점해서 남들이 못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그러면 큰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리타임도 중요하지만 ESG 스코프 3에 관련된 기업은 수천만 개거든요. 기껏해야 우리 선사들은 20만 개 정도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천만 개들이 다 원하는 게 운송 과정의 CO2나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선 해운업계에도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해결 방안에 인사이트를 주신 올시데이터의 엄황섭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